36년 일제 치하에서 마침내 독립을 이룬 그날, 빼앗긴 들판에도 꽃은 피어나고 찢기고 짓무른 상처에도 언젠가 새살이 돋아나듯 마침내 우리는 36년 일제 치하를 벗어나 조국 해방을 이뤘습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찬란한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광복 77주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그려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당시 서울 주재 소련 영사의 부인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8월 15일, 서울은 고요했다. 시민들은 일본의 항복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냥 기다렸다. 다음 날이 돼서야 사람들의 환희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그런 광복절이 올해로 77년이 됐습니다. PD리포트 20원에서는 77년 전 이날 광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무호족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록 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옥천읍 독립기념관로 1 본인 고 윤동주 출생연월일 1917년 12월 30일 독립유공자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의 상징적인 조치인데요. 2009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직계 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의 신청을 받아 정부가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족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국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도 광복 이전의 사망에 대한민국의 공적 서류를 갖지 못한 수많은 무적의 독립영웅들. 그중 민초들의 저항의식 고취에 앞장선 대표적인 민족시인 윤동주를 비롯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 하면은 국적이 있는 것이고 또 내 가족이다 하면은 그 호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가족관계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공적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윤동주 시인이나 송몽규 지사 같은 분은 중국 사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실제 지금 그 용정의 그 묘역에 입구에 조선족 중국인 윤동주의 묘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 조치는 저는 중국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아주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적의 독립영웅 156인이 마침내 완전한 대한국인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KTV에서 나온 이학수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독립유공자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사업의 의미를 직접 체감하기 위해 성인이 되어 아버지의 적을 갖게 된 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만나봤는데요. 지금 요 흑백 사진은 되게 낯익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많이 봤던 사진 같은데 이게 어떤 사진입니까? 이것이
1940년 9월 17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중경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광복군 총사령부 기념 사진인데 앞줄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임정부 주석자역으로서 김구 선생님께서 계시고 오른쪽에 군복 입으신 분이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입니다. 여기 보시고 네, 그쪽 왼쪽에 보면은 같은 검은 중국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 선진동암 차리석 선생이시고 일제강점기 독립신문사 기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비서장을 역임한 동암 차리석 선생이 바로 차용조 어르신의 선친입니다. 1904년에 숭실학평에서 숭실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1회 졸업생이 셋이야. 숭실학교. 거기에 1회 졸업생에서 신식 공부를 했는데 30살 때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 가고 3년 동안 8년 언도받고 고문당하는 이런 시련을 겪으시고도 1919년에 임정부를 또 찾아가셔갖고 거기서 돌아가실 정도까지 독립운동을 평생을 하셨다고. 그러면 3년 동안 고문당하고 8년 언도받을 정도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신적으로 독립,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평생을 독립운동하셨지. 광활한 만주벌판, 차디찬 삭풍의 땅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청춘을 바친 독립영웅. 그러나 차리석 선생은 끝내 해방된 조국의 땅을 밟지 못한 채 1945년 9월 9일 임정 중경청사에서 과로사로 순국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를 여의고 1년여 차용조 어르신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 비로소 귀국선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타향살이의 서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고단한 삶. 아버지의 목숨과 맞바꾼 조국에서의 생활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에 광복되고 가족들 46년에 귀국선을 타고 이제 서울로 오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근거가 없이 그냥 지금 그때는 뭐 주민 등록 제도도 없을 때고 다만 그 호적만 있을 때인데 우리는 중국에 있다가 왔으니까 호적도 없을 수밖에. 다만 62년도에 서울에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 그래도 차리석 선생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가오족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때 62년도에 가오족을 만들면서 아버지 차리석, 어머니 홍매영, 아들 차영조에서 호족을 만드는 거죠. 독립유공자 직계가족 신분을 인정받기까지 아버지의 희생이 영원히 역사에 묻혀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때마다 차용조 어르신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내 아버지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동암 차리석 선생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저 위에 독립운동 선열에 영원히 계시다면 생전에 독립운동 하실 때는 태극기 한번 제대로 흔들어보지 못하셨는데 이제라도 못난 후손들이 기행하는 태극기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라고 하는 마음에 차용조 어르신은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잊히지 않도록 독립정신 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잊혀간 이름 또 다른 애국 선열들. 120년 전 한국 최초의 이민사를 기록하며 하와이로 향하는 갤리코에 오른 121명의 한인도 있습니다. 미지의 땅에서 달콤한 희망을 품고 태평양을 건넜건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참혹하기만 했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하루 10시간 중노동을 하고 받은 대가는 한 달에 고작 10여 달러. 그러나 그들은 그 피땀 어린 돈을 상해 임시정부와 안중근 의사 변호 비용으로 선뜻 내주고 태극기를 제작해 이영만리 타국에서 조국 독립을 외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하와이 하면은 뭐 여름에 뭐 와이키키 비치 휴양 가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120년 전부터 하와이는 우리 독립운동의 총본산이었습니다. 2023년 1월 달이 우리 한인이 하와이에 간 12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해서 120년 전부터 울려 퍼졌던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뜻깊은 그런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광복 77주년을 맞아 그간 가려지고 잊혔던 독립운동가들의 노고와 헌신을 되새기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독립자금을 모집한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번에 민간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해보다 보니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도 가져주고 흥미도 가져주는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재미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임 콘텐츠로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걸 한번 하면서 또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기억이나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번 가질 수 있다면 그걸로도 아마 이 사업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제작진도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 코인은 뭐죠? 한인 교회에서 서로 뭉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코인을 점점 모아가는 과정을 게임에 간략하게 담았고요. 계속 달리다 보면 상하이 임시정부의 캐릭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은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임시정부에 전달을 하면서 게임이 간단하게 끝이 나게 돼요. 실제로 그 하와이에 이주하셨던 분들이 독립자금 모아서 임시정부에 전달했다는 그 스토리를 그대로 다 담으셨네요. 네, 스토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대신 자세하게는 못 담았지만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게임에 참여한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캐릭터를 커스텀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게임이 끝나게 되면 나는 독립운동을 도운 땡땡땡입니다 라는 식으로 커스텀 캐릭터가 나오고 이 이미지를 저장해서 인스타에 친구들한테 공유할 수가 있어요. 국내 굴지의 디지털 통신 기업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광복절마다 당연하지 않은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독립운동가 구인, 제주해녀 항쟁 등 국가보훈 캠페인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국가보훈처와 협약해 MZ세대도 즐길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형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고난을 헤쳐나간 이야기를 단순하게 텍스트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게임 형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한 번쯤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고객들과 함께 되새기기 위해서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광복의 역사는 사람뿐 아니라 공간도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상징 공간인 이곳 광화문거리.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이후 이곳 세종로 사거리에서 태평로로 연결되는 길에 식민지 통치기관이 집결되면서 한때 식민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거리가 됐었는데요. 1년 9개월 만에 재구조화 사업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대의 공간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광화문 거리는 경복궁 남쪽에 위치한 정문에서 세종로 사거리에 이르는 넓은 길과 주변 일대를 가리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정기관이 도열해 있는 중심대로였는데요. 거리 양편에
의정부를 비롯해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등 국가 주요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어 이른바 육조거리라 불렸습니다. 육조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건 1910년 경술국치의 아픔 이후 경성지구 개정 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일제는 조선을 제국주의 식민 통치의 전략지로 삼기 위해 경복궁 내 조선 총독부 청사를 세우고 광화문을 해체해 경복궁 동문 북쪽으로 강제 이전시켰는데요. 당시 이 거리를 광화문통이라 불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선시대에는 그 육조거리 또는 육조대로라고 불려졌던 공간이죠. 국가의 행정을 관할하는 그 행정관서의 그 행정기관의 핵심인 육조가 그 거리의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공간적으로 잘 놓고 보면은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생각하면 그 공간 구조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왕조 국가이긴 하지만 왕이 정권을 휘두른 나라가 아니라 왕이 있지만 왕권과 신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조선 초부터 그 이후까지 꾸준하게 이어왔던 거고,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세도 정치가 일어나고 왕이 폭군이 일어났던 나라였었어요. 역사적 연원을 따져봤을 때 광화문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건데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기쁨도 잠시, 또다시 정치 사회적인 극도의 혼란 속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미 군정 3년,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깨우는 총성과 함께 시작된 한국전쟁. 광화문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 아픈 역사의 상징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해 1988년 올림픽을 거쳐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광화문 일대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났는데요. 특히 1995년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면서 일제 잔재라는 오랜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2009년 광화문의 상징인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광화문은 시민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9조가 공사에 들어간 지 1년 9개월 만에 광화문은 진정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 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꾸준하게 90년대 중반부터 이어졌던 경복궁 중건 사업이 복원 사업이죠. 경복궁의 전체 큰 틀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고종 때 경복궁을 중간하면서 만들었었던 경무대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경무대 공간이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이, 해방 이후에는 대통령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경복궁의 전체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점차적으로 안정화되면서는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현재 총독 관저가 있던 그 자리에 대통령 집무 공간이 들어가기에 적합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경무대가,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무대가 제대로 역사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러니까 경무대도 제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완의 그 상태였었던 광화문 앞에 월대도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보면은 사실은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 사업의 완성과 함께 경복궁도 전체의 큰 그림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의 면적은 전보다 2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전체 면적 중 4분의 1은 우리 고유 수종 위주의 나무와 꽃으로 채워졌고, 공사 중 발견된 사원부 터는 우물, 배수로 등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전시장으로 조성했습니다.
또 상군부터 병조터, 형조터 등 모든 유구는 현지 보존하거나 재현해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육적 오리의 흔적을 살렸습니다. 세종로 공원 앞에는 212m 길이의 역사 물길을 조성해 1932년 조선 건국부터 2022년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를 연도별로 새겨놓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광화문은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진정한 시민의 쉼터로 거듭났습니다. 집에만 있어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이렇게 한번 나오고 뭐 광화문도 구경하니까 이제 좋고. 재탈바꿈하게 된 광화문 광장이 서울 시민들의 쉼터이자 휴식 공간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즐거움을 많이 선사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해방 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며 내 나라 땅이면서도 금단의 땅이었던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랬던 용산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리고 용산 개발 계획까지 굴곡진 역사를 딛고 새로운 용산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국난과 호국의 역사가 함께 깃든 공간 용산. 용산의 개발을 이해하려면 용산이 지나온 역사적 배경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용산은 한강을 끼고 있다는 지리학적 이점으로 전국의 조은선이 몰려드는 포구로 발전했으며 한강에서 활약하는 경강상인들의 본거지가 되었고,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은 오히려 용산 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지역, 그 중에서도 외국군 주둔지라는 멍해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패망 이후에도 용산은 미군의 주둔으로 여전한 군사기지였고 냉전의 전초기지였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기능들이 모이는 곳이 서울이고 그 서울의 중심이 용산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외세가 그쪽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침탈하는 공간이 되는 거고, 우리가 힘이 커지면은 거기로부터 외국으로 힘을 뻗쳐나가는 그런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그냥 점령한 거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도 서울을 회복할 때 인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해서 서울로 용산으로 들어오는 여기를 회복하면 한반도를 다 회복할 수 있는. 북한군이 이미 부산까지 내려와 있었지만 네. 뒤를 다 이제 보급선이 끊어져 버리니까 사실은 국토 전체를 회복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이 같은 용산을 눈여겨본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6년 서울 뉴타운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강을 여가와 관광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지로 용산을 주목한 건데요. 하지만 외환위기 등 경제 침체기를 겪으며 시행사 부도를 시작으로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지금은 국력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꾸로 이제 이 용산이 가지고 있는 그 입지적 특성이 이제는 우리의 힘이 세계로 나아가는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미래에 이제 UAM이라든지 새로운 교통수단, 또 여기가 이제 복합 환승센터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라든지 또 차이나 횡단열차라든지 이런 기점으로서의 용산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런 물길과 또 철길과 육지길과 하늘길이 다 만나는 서울의 정말 핵심적인 코어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게, 군사요충지였을 때는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는 외세가 거기를 차지한 거였지만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세계로 나가는 기반이 되는, 그래서 미래의 복합 환승센터 국제 업무지구로서의 정말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의 개방 면적을 확대해 9월 중 임시 개방을 추진하고 용산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 역사,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용산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고 장기간에 걸친 인프라의 정비와 또 동서 간의 어떤 철도의 단절 문제를 철도 지하와 등과 연계된 또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허파와 같은 이런 용산공원의 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강과 연계된 한강 수변 정비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정말 그 통일 이후에 TCR, TSR까지를 포함한 교통의 요충지 또 뭐 경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포함을 해서 경부선이 이제 만나게 되면은 교통의 요충지가 돼야 되니까 정말 잘 코디네이트가 되고 가버넌스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그런 통합적 협력 체계가 잘 마련되는 게 참 저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똑바로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대한민국이 시련의 역사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기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단련의 시간으로 이겨냈기 때문인데요. 지나고 난 후 광복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던져준 시간으로 평가되듯이 용산시대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PD 리포트 20원 여기까지입니다.